땅의 청년들에게는 나라가 없었다. 나라가 없으니 미래도 없었다. 황량한 만주벌판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은 만국의 울분과 한이었다. 이 혹독한 땅에서 그들을 살아내게 했던 것은 단 하나였다. 조국을 되찾겠다는 열망과 신념. 사격 개시! 그래서 그들은 싸웠다. 그들 중 누구는 조국의 독립을 보았고, 혹자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꼭 100년 전 만주의 한 작은 학교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반세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성장 신화를 창조해낸 대한민국 서울. 그러나 100년 전 이곳은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 앞에 놓여 있었다. 1907년, 일제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계급장을 뗀 병사들은 다시 모였고 일제를 상대로 총을 들었다. 당시 대한제국은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뒤 일본의 보호국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다. 고종 황제는 일제의 강압적인 을사늑약을 세계에 폭로하고자 비밀리에 이를 도모한다. 고종의 밀서를 받은 특사는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들은 제2회 만국 평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한다. 하지만 회의장에 입장조차 할 수 없었다. 셋은 각국 대표에게 독립호소문을 배포하며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일제는 헤이그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킨다. 고종 복위 운동을 벌이던 박승환은 군대 해산 명령이 내려지자 자결한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시작된 정미의병은 멀리 프랑스 언론에까지 보도됐다. 무장 해제당한 조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전국으로 확산된다. 그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되었던 곳, 서울 중구의 상동교회. 국군이 기울자 뜻있는 사람들이 상동교회로 모여들었다.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1907년부터 1914년까지 재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이라고 하는 일제 강점기의 시작 전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해서 일제 강점이 시작되는 얼마 후에 일제의 고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짧은 7년의 재임 기간 동안에 전덕기 목사님은 한국인을 위한 교회를 지향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타켓이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1907년을 전후하여 이곳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전덕기 목사와 함께 도산 안창호, 대한제국 검사 1호였던 이준, 서고 이동영, 대한매일신보 대표였던 양기탁, 그리고 우당 이회영 등이 주축이 되어 독립운동 비밀결사단인 신민회가 발족된다. 상동교회는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아지트였다. 교회 내부엔 지금도 민족 대표 33인을 상징하는 벽돌이 장식돼 있다. 상동교회 초대 목사였던 스크랜튼. 그는 외국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조선의 독립을 지지했다. 그 뒤를 이은 전덕기 목사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조약 무효투쟁, 헤이그 밀사 모의, 이어 신민의 조직까지 깊숙이 관여한다. 신민회의 중심엔 전덕기 목사와 함께 당시 상동학교 교사였던 우당 이회영이 있었다. 정미의병 2년 동안 의병과 일본군의 전투 횟수는 무려 2,700여 회, 참가한 의병만 14만 명이 넘었지만 일본군의 무자비한 초토화 작전으로 막을 내린다.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일제에 합병된 뒤 신민의 전국 간부들이 둘러앉았다. 회원들은 해외에 독립기지를 건설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이회영, 이동영, 장유순, 이관직 등이 남만주 일대로 길을 떠난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할 곳을 물색하기 위해서였다. 관건은 일제의 눈을 피해 국경을 넘는 일. 우당 선생과 그 일행은 마치 백지장수같이 백지 몇 권씩을 지고 남만주 시찰에 떠나셨다. 압록강을 배로 건너 안동현에 지나 남만주 여러 곳을 돌아보셨다. 용정촌, 안동, 봉천 등 많은 곳을 돌아보며 직접 발품을 팔았다. 이주했을 때 토착민들과의 마찰이 가장 적을 만한 곳을 물색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선택된 곳이 지금의 길림성 유화연이었다. 왜 그들은 유화연을 선택한 것일까? 독립군을 양성할 수 있는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눈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그러면서도 한국인이 사는 곳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북간도나 연해주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교통이 좋고 해가지고 일본인들한테 포착되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희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장 좋은 데가 어딘가 이걸 찾다가 유화연, 통화연 그쪽에 있는 합리화라든가 추가가 이게 제일 적당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한국인도 어느 정도 살고 있지만 압록강 중류의 건너편이라고 하더라도 압록강 중류에서 바로 일본이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요. 심양에 가야만이 통화 유화연 그쪽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은폐되기가 참 적당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무관학교를 세우는 게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간도 이주를 주도했던 우당 이회영. 서울 토박이었던 그는 정승판서만 9명을 배출한 명문가의 자제였다. 지금의 YWCA 건물터와 그 일대가 모두 우당 가문의 집과 땅이었다. 이런 우당이 신민의 비밀회동 직후 중요한 결단을 내린다. 우당은 6 형제를 모아놓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한다. 한일 합방을 당해 우리나라가 외적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대대손손 명문가이긴 하지만 일제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구하면 어찌 금수와 다르겠습니까? 이회영은 형제와 가족 모두에게 만주로 망명할 것을 제안한다. 그 본래 이제 신민회에서 그 만주에다가 무장 독립투쟁 기지를 건설하자 하면서 예산을 좀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7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70만 원인데 그걸 이제 각 지역별로 도별로 또 그 주요 인사별로 배정을 했었는데 그게 원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돈을 가져가신 분이 이제 우당 일가, 우당 집안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돈이 4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40만 원을 지금 현재 돈으로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고 한 600억 정도 되는데, 그 당시는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속값을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쌀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그 전문가들 얘기를 보니까 속값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속값으로 계산하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600억 정도 됩니다. 그건 단순한 화폐 가치의 문제고,
그걸 부동산으로 따지면 지금 2조 내지 한 3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안동 천정동 내암마을. 1911년 이곳 마을 주민 150명이 500년을 지켜온 고향을 버리고 한꺼번에 서간도로 떠난다. 이회영의 뒤를 이은 이들의 망명은 당시 안동의 움직임과 연관이 깊다. 안동의 유림이었던 김동삼. 한학자였던 그는 신민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1907년 고향에서 계몽교육을 시작한다. 안동 계몽교육의 시발점인 협동학교. 협동학교는 서양의 신문물과 과학 등 신식교육을 가르쳐 나라의 독립을 책임질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다. 이 학교를 세운 것은 김동삼을 비롯한 안동의 혁신 유림들. 그중 백하 김대락은 안동 유림 중에서도 대유학자 집안의 장손이었다. 당시 김대락의 나이 66. 평생을 보수 유림으로 유학의 전통을 이어가던 그는 기울어가는 국운을 보며 자신의 인생 후반을 180도 바꾼다. 안동은 1895년 을미 이병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놈하고 전쟁을 한번 싸워봤어요. 도저히 총칼로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 이제 복합적으로 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첫 번에는 반대하다 나중에 hon쾌히 받아들이고 이 집과 재산과 우리 그때 잘 살았답니다. 천석군이 삼천석이 할 때 재산도 내놓고 그래 hon쾌히 받아들인 겁니다. 김대락은 백하구려의 사랑채를 확장해 협동학교에 내주었다. 이 교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기숙사를 집은 전체를 기숙사를 내놓고 이게 협동학교 교실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910년에 만주에 독립을 하나 들어간 다음에 일제가 이 철거를 뜯어버렸어요. 그래 협동학교 출신들이 3.1운동에 극렬하게 대항을 했으니까 잔재를 없애본 거죠, 전체를. 협동학교는 일제와 보수 유림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1911년 첫 졸업생 배출을 시작으로 1918년 제5회 졸업생까지 배출한다. 이런 김대락의 계몽활동은 협동학교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그때 만주에 들어갈 때 서울에 이제 안창호 선생이 좋아하는 신민내가 있었는데 거기 사람이 왔어요. 왜 할 거냐? 그러면 여기 안도에 1910년에 한일 합바에 대해 자전 순국 한 분이 많아요. 굶어 돌아갔다고요. 그러면 내가 유학자로서요. 굶어 죽어야 되느냐 할 때 그때 이제 고민을 할 때 이제 사람이 왔어요. 그럼 차라리 발레땅 옛날에 우리 구토라고 생각하는 거죠. 발레땅 가서 넓은 데서 재정비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50일 동안에 재산 정리를 다 한 겁니다. 요새는 말하면 100만 원도 1,000원밖에 없다면 그런 식으로 받은 겁니다. 낙동강을 바라보고 자리 잡은 500년 고택 임청각. 아흔아홉 칸 대저택인 이곳은 고성희 씨의 종택이다. 당시 이 집의 주인이자 종손이던 사람은 석주 이상용. 그는 대한제국의 계몽단체였던 대한협회 안동지부의 회장이었다. 임청각이 배출한 독립운동가만 6명. 그들 모두 석주 이상용의 자손들이었다. 이상용은 명문가의 자제이자 유학자였지만 깨어있는 유림이자 독립운동가였다. 일제가 이 가문의 기세를 꺾겠다고 집 앞에 철길까지 낼 정도였으니 그 정도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1887년에 과거를 보러 갔었는데 과거를 보러 왔는데 이미 그때 보니까 과거 보고 나가서 과거가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즉시 돌아가지 않고 한 1년 동안을 가지고 경기도 일대,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고 왔는데 그는
기울어가는 나라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라는 옳지만 힘든 길을 선택한다. 이상용은 김대락과 함께 마을의 식솔들을 데리고 이회영이 먼저 떠난 서간도로 갈 것을 도모한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혁신유림에서는 재래식으로 싸워가지고는 승산이 없다 하는 걸 알아가지고 신학문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과학이라든가 이제 외국 정세를 먼저 알아야 된다 하는데 이런 데 중심을 둬가지고 학문을, 새 학문을 전부 다 발해서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새 학문을 갖다가 장려를 하다가 그 과정에 나라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었죠. 그래서 보수유림 측에서는 주로 그 고향을 지켰고 혁신유림은 공자맹자는 나중에 배워도 된다. 나라 찾은 후에 새로 공부해도 되는 거지. 나라 찾는 게 더 성결 먼저다. 이래서 망명을 하는데 자손 대대로 지켜온 집. 그가 이곳을 버리고 머나먼 길을 떠나야 했을 때 그는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100번 꺾여도 좌절하지 않을 뜻으로 결심을 굳힌 이상용은 고향을 버리고 만주로 향한다. 한겨울 북풍 몰아치는 타향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가는 길은 몹시도 힘들었으나 외놈의 학대에서 벗어나니 상쾌하고 장차 독립을 위해 나갈 앞길을 생각하니 희망이 차올랐다. 망명자들이 도착한 곳은 현재 길림성 유아연의 삼원포라는 곳이었다. 출씨들이 모여 산다 해서 추가가라 불리던 마을. 망명자들은 이곳에 처음 터를 잡았다. 그곳에 위치한 한 기와 공장. 당시 추가가의 짐을 푼 독립지사들은 이곳에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설립하고 신흥강습소를 만든다. 경학사라고 생기는 것은 경학이라는 말이 학문을 갈고 닦는다 이 뜻이거든요. 공부하는 곳이다 하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간판을 걸어놔야지 중국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테니까 처음엔 그렇게 달았죠. 신흥강습소라고 그때도 중국인들한테 하나도 노출이 되질 않게 그렇게 했던 건데, 신흥이라는 것은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용어가 신민흥국을 줄인 말이 신흥이에요. 요즘에 그 부국강병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은 훗날의 일본 용어입니다. 대고산과 소고산 사이의 골짜기. 이곳 구석구석이 바로 신흥강습소, 즉 신흥무관학교의 첫 시작이 된 곳이다. 이곳엔 아직도 당시의 고려인들이 이용했다는 우물이 남아있다. 서간도로 이주해간 독립지사와 한인들이 이용했던 것이다. 신흥무관학교의 흔적을 찾아온 답사단이 이곳을 찾았다. 당시 여기는 추가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추가가 마을, 그들은 지금은 영성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안동의 이상용, 김대락 선생, 김동삼 선생, 그리고 이제 서울의 윤기섭 선생 등이 계속해서 그 이름에 봄에 이곳에 다 이게 그냥 이론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뭐 역사책으로만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는데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애매하게 그냥 애들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어제 저희가 방문했던 확신을 갖게 됐죠. 완전중학교가 그냥 100년 전 독립전쟁을 위한 군사 양성을 시작했던 곳.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요원하다. 저희가 한 7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그나마 학교 터가 깨끗하게 좀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그 학교 터도 없어지고
1911년 봄, 삼원포 대고산에 300여 명의 조선인들이 모였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이 먼 건 만주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한 독립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 일본군을 몰아냅시다. 오늘의 대회는 경학사 설립을 위한 것이었다. 경학사는 서관도 이주민을 위해 생업과 교육을 장려하고 장차 군사훈련을 위해 만든 결사 조직이다. 경학사를 설립하면서 발표된 경학사 취지서엔 경술국치 이전의 우리의 역사를 되짚으며 조국 광복의 뜻을 내외에 알리고 있다. 이 학교는 크게 학제가 2개인데 17세 이상 젊은이를 대상으로 정규 4년 중등과정을 운영했고요. 나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속성과정으로 군사훈련시켜서 바로 일본군하고 싸우게 했던 3개월간의 부사관 과정, 6개월간의 장교반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 내용은 군사학, 그다음에 민족의식 함양, 근대적 인간 육성 이 3대 교육 목표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히 민족의식 함양을 강조했는데 우리나라 말, 글, 지리, 역사 이런 것들을 생도들에게 교육시키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갖게 했습니다. 경학사를 조직한 직후 학교가 세워진다. 신흥무관학교의 전신, 신흥강습소다. 그러나 척박한 이국 땅에서 경학사와 신흥강습소의 운영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척박한 땅을 일구었지만 농사는 대흉작이어서 다음 해를 위해 남겨둔 곡식까지 모두 먹어야 했다. 식수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어 나무 뿌리에 고인 물을 먹었다가 지독한 풍토병에 걸려 목숨을 잃기도 했다. 게다가 중국인들의 배척이 만만치 않았다. 조선인들에겐 땅과 집을 팔지도 않았을 뿐더러 외놈의 앞잡이가 아닌지 의심했다. 휴가가에 와서 보니까는 이 출시들이 굉장히 우호적일 줄 알았는데 대부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회영 선생의 그 부인 이윤숙 여사의 서간도 시종기를 보면은 말이 그러니까 수십 대의 마차에 100여 명이 왔으니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당시 중국인들 토인이라고 썼습니다. 토착민.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일본의 침략 천병. 왜냐하면은 그 전해에 일제에서 대한제국이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만주에 거주한 한족들은 이 사람들은 많은 한국인들이 여기 온 거는 일본이 또 이 만주까지 침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았다는 거죠. 당시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 망명자들은 현지인들과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터를 잡기 위해 중국에 융화하는 정책을 썼다. 중국인 복식을 하고 중국인들이 믿던 종교 홍만자회의 증표까지 가지고 다녔다. 이 토지 매매의 그 용이성을 푼 것은 바로 이혜영 선생이었어요. 우당. 이분이 이제 예전부터 1894년, 95년부터 원세계하고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1911년이 바로 신해혁명이 일어나는 해예요. 그래서 신해혁명을 통해서 원세계가 대총통이 되는데 북경에 찾아갑니다. 북경에 있던 원세계는 당시 중국의 실세였다. 이회영은 안면이 있었던 원세계를 찾아 항일운동을 위해 만주를 찾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한다. 원세계는 흔쾌히 청을 받아들였다. 원세계의 도움으로 서간도에 이주한 한인들은 집과 땅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신흥강습소의 교사를 통하연 합리화로 옮기게 된다. 추가가에서 동남쪽으로 90여리 떨어진 통하연 합리화 강북쪽 언덕. 이곳은 합리강이 360도로 둘러싼 천연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옥수수가 무성한 이곳,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자리다. 당시 이곳에 학교를 지은 것은 교사와 학생들이었다.
학교는 18개의 교실로 나뉘어 눈에 잘 띄지 않게 산허리를 따라 나란히 줄지어 들어섰다. 각 학년별로 마련된 내무반엔 사무실, 편집실, 숙직실, 나팔실, 식당, 취사장, 비품실이 있었다. 삽과 괭이로 고원지대를 평지로 만들고 20리나 되는 좁은 산길을 오가며 돌산을 파쳐 나르는 중노동이었지만 우리는 힘든 줄 몰랐다. 새벽 6시. 학생들은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리면 3분 안에 복장을 갖춰 입고 검사장으로 뛰어나가 체조를 시작했다. 살을 내는 혹한에 아침마다 윤기섭 교감이 호옷을 입고 나와 체조를 시키면서도 활기찼던 목소리와 늠름한 기상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대외적으로는 무관학교라 부르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가르친 것은 군사훈련이었다. 우리는 항상 임전태세를 갖추어야 했다. 야간에 비상검사가 있을 때면 캄캄한 밤이라도 각반 차고 복장의 단추 한 개까지 낱낱이 검사하는 엄정한 군기였다. 각계훈련과 기초훈련은 기본이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공격전과 방어전도 펼쳤다. 군사 과목으로는 총검술, 유격, 축성학, 육군형법, 구급의료, 특도학, 격검 등이 있었다. 1920년 한 소년이 독립군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찾는다. 하지만 소년의 나이는 고작 15이었다. 15살은 너무 어리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소년은 막무가내였다. 이 소년이 후에 미국 언론인 님 웨일즈가 쓴 아리랑의 주인공 김살이다. 김살은 18살부터 입학할 수 있었던 신흥무관학교에 가장 어린 나이로 입학, 6개월간 군사훈련을 받는다. 훈련은 혹독했다. 변변한 무기는 없었지만 대신 극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등에 돌을 쥐고 걷는 훈련을 하는가 하면 게릴라 전술을 위해 산을 재빨리 뛰어오르는 훈련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생활고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가장 애잔한 것은 이들의 식사였다. 주식이라고는 2~3년씩 창고에서 썩은 좀 먹은 좁쌀밥에 기름에 쩔은 콩자반이 전부였다. 이나마 양껏 먹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조국 독립을 위해 공부하고 훈련받겠다는 의지만은 결연했다. 당시 신흥무관학교는 3년제인 중등과와 1년제인 군사과로 나뉘어 있었다. 교과목은 모두 12개 정도였다. 대부분 일제하에서의 금서들이었고 역사학자 현채의 국민독보는 압수 출판물 1위였을 만큼 유명한 책이었다. 이처럼 학과 공부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신흥무관학교는 무료였다. 그러나 늘 학교 자금은 여의치 않았다. 우리는 일과가 끝나면 각 조별로 산비탈에 달라붙어 콩알 같은 땀을 흘리며 괭이질을 해야 했다. 옥수수와 콩, 수수 등을 여름 내 가꾸고 가을에 거두어 학교 유지비에 보충하기도 했다. 국내외 한인들이 십시일반 모금에 보태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런 와중에도 졸업생들은 신흥 학우보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주민 계몽 활동의 일환이었다. 그 신흥 교보의 역할이라는 가장 중요한 거는 1911년 하면 그 전해가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점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1911년도 이때 신흥 강소가 이제 성립되면서 신흥 교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이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맥이 끊기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선전하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흥교보가 발견된 곳도 미주에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독립운동 단체들은 단체를 조직할 때 항상 기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신흥하구보, 신흥교우보 역시 신흥하구단, 신흥교우단의 기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홍보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문화, 예를 들어 광개토 대왕비 비문이 전체가 다 있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우리 글을 쓸 수 없었으니까 외국에서라도 우리 글을 홍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신흥교우보 또는 신흥학우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독립투쟁으로 나라를 되찾겠다는 조선 청년들의 기상은 꺾이지 않았다. 그들이 불렀던 교가 3절은 그 기상을 능히 짐작케 한다. 얼마간의 훈련을 받고 나자 힘든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으며 훈련도 즐거워졌다.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으며 기대에 넘쳐 눈이 빛났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들 못할 소냐. 당시 일제 정찰 보고서를 보면 신흥무관학교의 학생들의 열기를 알 수 있다. 9월 21일 학교 앞밭에서 학생들이 조를 베고 옥수수를 따는 등 수학에 열중했는데 그 중에는 처와 함께 일하는 이도 있었다. 또한 돌을 깨 구두를 수리하는 자, 함리하를 건너는 배의 뱃사공 노릇을 하는 자, 모두 제모 제복 차림이었다. 그 사이에 가득 차 있는 기계는 실로 모든 자로 하여금 감개 깊음을 느끼게 한다. 1914년 신흥무관학교 교관들과 졸업생 일부가 통하연 소베차라는 곳으로 떠난다. 소베차는 백두산의 서편. 도착한 곳은 밀림이었다. 이들은 소베차에 백서농장을 세운다. 백서농장의 수장은 안동의 혁신 유림으로 서간도를 선택한 김동삼이었다. 이들은 밀림을 벌목해 수천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군용을 만들고 훈련을 시작했다. 이름만 농장일 뿐 명백한 군사 시설이었다. 백서농장은 4년간 정예병사를 길러낸다. 이 백서농장이 왜 생겼느냐라는 것은 신흥무관학교를 왜 만들었냐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서간도 일대의 청년들은 그야말로 의기가 충천했고 뜰뜻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연합국에 가담할 수가 있겠구나. 그랬는데 뜻밖에도 일본이 독일 편에 가담하는 게 아니라 연합국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이제 일본의 선전포고고 싸우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또 없어지고 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기충천하는 사기를 어떻게 하면 조절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돌릴 거냐. 그럴 때 심산유곡의 제2군영, 신흥무관학교를 제1군영이라고 한다면은 제2군영을 새로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철저한 군사훈련을 시키자. 1919년 한일합방 9년째에 접어든 한반도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적으로 민족자결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 때였다. 이는 독립운동에 힘을 실어줬다. 고종은 헤이그 밀사 파견에 이어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할 것을 계획했다. 고종의 행동은 일본을 자극했다. 조선 총독들은 고종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고종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1907년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 이후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이런 와중에 마지막 황제 고종이 승하한다. 3월 1일 고종 황제의 독살설이 퍼지면서 장례일에 맞춰 사람들이 모여든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만 20만 명. 독립만세의 외침은 들불처럼 번져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3.1운동 직후 일제의 탄압은 극에 달했다.
더 이상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3.1운동의 열기는 젊은이들을 독립투쟁의 성지 서간도로 향하게 만들었다. 당시 일본 경찰의 정찰 보고서에는 조선인 청년들이 고산자 대두자 방면에서 삼원포로 내왕하는 자가 매일 6-7명에 이르고 있다고 되어 있다. 백의 동포들은 방방곡곡에서 암흑의 구렁이에 광명이 비쳐오는 듯 자취를 감추었던 태극기를 휘날리며 우리도 독립국임을 과시하는 한편 중국 관민들도 우리들 애국 열정에 한국 독립을 절찬하는 동정적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학생들을 받기 위해 신흥무관학교는 자리를 옮긴다. 고산자의 하동 대두자. 당시 이곳은 합리화에 비해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다. 이 학교 옮긴 곳은 1919년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919년 3월 1일에 조선에서의 그 조선 만세 독립운동이 벌어지자 조선의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찾겠다고 압록강을 건너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합리화의 학교터가 비좁자 교통이 편리하고 조선인들이 많이 살던 이곳 유아현 대두자 쪽에 본교를 삼습니다. 5월 3일 임시로 빌린 양조장 건물에서 고산자의 신흥무관학교 본교 개교식이 열린다. 현지 사람들은 아직도 신흥무관학교를 기억하고 있다. 就是听老辈的人吧讲，就是说抗日的时候，这个是朝鲜人给他开的军官学校。对，开军官学校呢，可能后期他们走了，这房子就扔下了，扔下没人。当时这地方没有几个户，扔下随着时间长，这房子也倒了。它就是原来房子的基础的石头有，青砖有，这等那个大青砖。因为我们种这个地啊，年年趟地，年年捡，它因为是那犁上插不进去，都抠出来扔。我干活那时候就没有插玩意了。原来他那个原来那个房子遗址啊，原来没种地，堆里前没种，他们净那个老长老尾店呢，都分给咱个个开。单干就开。那个你听说你父亲看没看到他们那个练兵这个？那没有。你爷爷呢？他们就是说在这的人也不愿意过去看。就知道也不能过去。没有，一般的这个地方当时这个没有几家人家。 1919년경 거의 산림으로 덮여있던 이곳에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를 짓는다. 무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꿈을 안고 만주를 찾은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루하루 군인의 면모를 완성해 나간다. 유하현, 고산자, 하동, 대두자 지역의 광활한 기지를 택하여 40여간의 광대한 병영사와 수만 평의 연병장을 부설하는 등 무관학교의 제3기지로서 구국혁명의 일대 획기적인 새 면모를 전격적으로 정비하게 되었다.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 신흥문학교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본교터 그리고 이곳에서 출발했던 그 신흥문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서로 군종서 부대가 청산리로 출발을 가서 청산리 전쟁을 치렀던 곳이라는 데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통화연 쾌대무자에도 분교를 둔다. 이로써 기존의 한리아에 있던 학교까지 5곳이 신흥무관학교라는 이름 아래 독립군 양성에 매진하게 된다. 또 한 의미가 있다면은 1930년대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조선의 건화가 복수의 칼을 갈던 곳, 그러니까 어떤 조선 청년들이 그 독립운동의 성지, 독립운동의 메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아마 이 신흥문학교 본교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본교와 분교로 이루어진 후기 신흥무관학교엔 주목할 만한 인재들이 합류하면서 힘을 얻는다. 지청천, 김광서, 신팔균, 오광선 등이 바로 그들이다.
1919년 봄, 현역 일본 장교의 신분을 가진 군인 몇이 신흥무관학교를 찾는다. 이들이 내놓은 것은 최신 병서와 군용 지도. 이들은 조선인의 신분으로 일본군이 됐지만 독립운동을 위해 탈영한 인재들이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지청천과 김경철은 각각 신흥무관학교 교장과 교관에 임명됐다. 특히 대한제국 무관학교를 다녔던 지청천은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다니게 된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싸웠던 그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사 인재였다. 지청천을 비롯해 근대적인 군사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합류는 신흥무관학교에 더욱 큰 힘이 됐다. 훈련은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됐고 학생들의 사기도 높아졌다. 신흥무관학교 최고의 전성기였다. 유아현 조선족들의 학교인 완전중학. 이 학교의 뿌리는 1912년 은양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양학교는 신흥무관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독립정신을 가르쳤던 곳이다. 은양학교엔 초등부와 고등부가 있었지만 군사훈련과를 따로 두어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을 이어갔다. 비록 각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 무관학교의 이 정신을 계속 발扬하고 당시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학교는 유아현에만 26곳. 은양학교는 그 중심이 되었던 곳이다. 은양학교를 세운 것은 이회영의 비밀동지였던 방기전 장로였다. 삼원포에 은양 예배당을 빌려 시작한 은양학교는 1910년대 말 학생 수가 800명에 이를 만큼 성장한다. 1920년 일제의 탄압으로 은양학교가 불타자 이를 이은 것이 한경희 목사. 그는 삼원포의 동명학교를 설립, 은양학교의 정신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1920년 서간도의 독립투사들은 일대 고비를 맞는다. 一宿把人就全走了，什么都扔下来没有。 하루 저녁새 물건이고 뭐고 다 던지고 사람들이 갔다는 거. 这个事儿就王进喜知道，谁也不知道，王进喜他那儿知道。后前本来围剿过他们，他们可能知道之后全都撤了。 1920년 일제는 만주에서까지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10년 동안 3,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던 신흥무관학교도 문을 닫는다. 3.1운동 직후 만주는 독립투쟁의 기지가 됐다. 서간도에는 서로군정서가, 북간도에는 북로군정서가 만들어지고 두 부대가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 만주의 독립군은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한다. 당시 임시정부는 상해에 있었지만 독립전쟁을 수행할 군부는 만주에 뒀다. 그것이 서로군정서다. 서로군정서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된 정규군이었다. 개교 10년, 신흥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독립군으로 성장한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독립투쟁의 선봉에 서게 된 것이다. 당시 김좌진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서는 서로군정서와 긴밀하게 협조했다. 서로군정서에서는 이범석을 비롯한 신흥무관학교 교관과 졸업생들을 파견해 북로군정서 300여 명의 청년을 훈련시키도록 도왔다. 당시 일본군은 독립군의 국내 진입과 활발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만주의 대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1920년 6월 4일) 독립군 홍범도 부대의 1개 소대가 두만강을 건너 일본군 헌병 국경 초소를 습격한다. 이에 일본군은 반격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이에 격분한 야스카와 소자가 보병과 기관총대 1개 대대를 출동시킨다. 6월 7일 새벽 야스카와 부대의 이동 길목에 잠복 중이던 독립군이 일제히 총격을 가했다. 봉오동 전투였다.
일본군은 120명의 전사자를 낸 뒤에도 거듭 독립군의 유도작전에 말려 대패한다. 일본군은 150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을 당하지만 독립군의 피해는 미미했다. 봉오동 전투에 쓰였던 혈흔 얼룩진 태극기는 당시의 전투 상황을 말해준다. 병력과 화력 모두 열세였던 상황에서 이룬 쾌거이자 독립군의 이름으로 처음 올린 대승리였다. 독립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그리고 2달 뒤인 1920년 10월, 김좌진이 지휘하는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지휘하는 대한독립군 등이 주축이 된 독립군이 청산리 백운평 계곡에 포진한다. 독립군들은 부대를 2개로 나누고 김좌진 부대는 산기슭에, 이범석 부대는 골짜기 길목에 잠복했다. 당시 일본군은 북로군정서 독립군을 뒤쫓아 토벌하기 위해 백운평 계곡 안으로 진군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일본군 전위부대의 선두가 북로군정서군 제2제대의 매복 지점으로부터 10여 보 앞에 도달했을 때 독립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됐다. 사격 개시! 독립군이 은폐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응사하던 일본군 전위부대 200명은 교전한 지 20여 분 만에 전멸했다. 뒤이어 도착한 야마다 토벌연대 본대 역시 절벽 위에서 조준사 격하는 독립군에게 꼼짝없이 갇히고 만다. 일본군 토벌연대 본대는 자기 편의 시체를 쌓아 은폐물을 만든 뒤 필사적으로 반격했지만 1000명 이상의 전사자만 더 내고 패주한다. 전투는 일주일 동안 10여 차례나 이어졌다. 식량까지 떨어지는 극한 상황이었지만 독립군은 승리했다. 청산리 전투는 독립군이 거둔 가장 찬란한 승리였다. 독립신문은 이 전투에서 900명의 독립군이 일본군 1200명을 사살했다고 보도했다. 청산리 대첩 승전보는 독립을 향한 열망이 만들어낸 희망의 메시지였다. 만주의 한 이름 모를 동굴. 대한독립군이라고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들이 눈길을 끈다. 아마도 산속을 전전하며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청년들의 염원이 그린 것이 아닐까. 어쩌면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누구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의 독립운동은 이회영이 조직한 다물단으로 암살단이었던 의열단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광복군이 창설된다. 국군을 양성해 독립전쟁으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것이었다. 끝까지 무장투쟁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1945년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독립을 맞는다. 민족의 정기가 시작되는 곳 백두산. 조국을 독립시키기 위해 국경 너머에서 목숨을 바쳐야 했던 사람들. 그 시작은 100년 전 옥수수밭 창고에서 시작한 신흥 무관학교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신화가 됐다. 여순 감옥에서 단재 신채호와 함께 수감됐던 이회영은 이곳에서 숨을 거둔다. 독립된 조국이 아니면 돌아가지 않겠다던 이상용은 79년 만에 유해로 돌아왔다. 서로군정서의 참모장으로 만주의 호랑이라 불렸던 김동삼은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옥사했다. 그리고 1945년 8월 해방된 조국에 살아남은 자들이 모였다.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진 지 34년 만이었다.